안녕하십니까? 윤치영 박사입니다. 요즘은 소통과 공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과 공감력이 이 시대에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소통과 공감을 위한 5가지 중요한 도구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레이블링, 스피킹, 리스닝, 퀘스천, 이 5가지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통과 공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는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아, 그랬군요. 정말 힘들으셨겠네요.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주는 것입니다. 네, 맞장구를 잘 치면 상대방의 흥을 돋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국악에서는 추임새라고 합니다. 얼쑤, 좋다 이러면 아주 흥이 나죠. 여러분, 대화에서 흥을 돋구는 방법은 맞장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신기라고 있는데요. 신이 사용하는 3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바라보고 미소를 짓고 끄덕여주는 것입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이렇게 맞장구를 쳐준 것입니다. 진행자 최유라가 생각이 나는군요. 최유라 씨는 참 맞장구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맞장구만 잘 쳐도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또 김흥국이가 생각나는군요. 네, 들이대는 스타일 김흥국 아시죠? 들이대야 네,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제발 들이대십시오. 들이댄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네, 아무데나 들이대면 안 되겠지만 들이댈 때에는 확실하게 들이대는 것이 좋습니다. 포카페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드 놀이 할 때나 필요한 것이죠. 포카페이스는 상대방을 무료하게 만들거나 짜증나게 합니다. 반응은 곧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스트로크로 매력 포인트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레이블링입니다. 레이블링은 사전에 예고해 줌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갖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벨링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라벨을 붙여주는 것이 레이블링인데 라벨링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레이블링이라고 발음하고 있다는 것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사전에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꼬치꼬치 묻는 것입니다. 마치 호구 조사하듯 말이죠. 언제 오셨습니까? 왜 한국에 오셨습니까? 결혼하셨나요? 아, 아직 싱글이라고요? 왜 결혼을 못 하셨습니까?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는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또 하나 한국에 오면 경악하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집. 얼마나 경악스럽습니까? 네. 할머니 뼈다귀를 삶아서 먹는다고요? 애 먹었다. 애를 먹는다고요? 네, 우리 한국말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단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전에 예고해 주십시오. 제가 실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선생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사전에 예고해 주는 것은 대화의 매너인 것입니다. 레이블링은 대화의 매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블링을 적절히 구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매너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피킹입니다. 누구나 다 말을 잘하고 싶어 하십니다. 도대체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창하게 말한다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좀 어눌할지라도 진정성을 담아서 혼을 담아서 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스피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표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피킹의 기본적인 마인드고요. 그 다음에 토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한다. 네. 사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잘 하는데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창하게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스피치는 거창하게 말을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침묵도 때론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킹은 언어적인 요소 뒤에는 비언어적인 요소도 숨겨져 있습니다. 표정, 아이 컨택, 제스처, 애티튜드, 태도, 포즈, 끊어주는 쉼, 하나 더, 침묵. 침묵도 언어입니다. 때론 상대방에게 침묵을 줌으로 생각을 정리하게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외부에 강의 나가면 초청한 교육 담당자는 깍듯이 저를 대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그날 초대받은 연사로서 강의 준비를 해야 되겠고 생각을 정리해야 되겠고 또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는데 그런 틈을 주지 않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따라서 계속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침묵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경청입니다. 여러분, 세븐 헤비의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 잘 아시죠? 스티븐 코비 박사의 5번째 습관,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이해시키려면 경청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만으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 공감대 형성을 해주는 방식이 바로 경청이 아닐까요? 상대방의 니즈가 무엇인지 알려면 경청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할 때 말이죠.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내가 말할 것을 준비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들을 청자를 분해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변의 임금왕자, 열십자의 눈목자, 일심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기변의 임금왕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무릇 지도자는 귀가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도자는 귀가 크더라고요. 여러분의 귀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십자의 눈목자, 열심히 바라보면서 일심,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올바른 경청이 되겠습니다. 네, 올바른 경청을 위해서는 미러링, 백트래킹이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미러링은 거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같이 심각한 표정을 지어주고 기쁜 낯빛으로 대하고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맞춰주는 것입니다. 감정과 동작을 맞춰주면 뭔가 통하는데 이런 동질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 기술이 백트래킹입니다. 복사해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끝까지 듣고 그 말을 다시 토스해 주는 것. 이것이 백트래킹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A는 B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상대방의 말의 요지를 정리해 주는 것. 이게 백트래킹입니다. 이런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반영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경청, 적극적 경청, 반영적 경청을 통해서 상대에게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그 다음 무슨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퀘스천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기술일 수 있습니다. 퀘스천, 질문하면 소크라테스의 3파 질문법 생각나시죠? 소크라테스는 제자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일방적으로 집요하게 이론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툭 던져놓음으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 방식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3파 질문법입니다. 이렇게 질문법은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3가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감을 줄이고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물 한 잔 떠다 주세요. 명륜주의 말은 거부감을 가져오죠. 그거를 물 한 잔 떠다 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네.
명령하지 마시고 이처럼 퀘스천, 질문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설득의 기회입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스로 이해하게 하고 스스로 설득하게 됩니다. 집요하게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고 심지어는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설득하려면 질문하십시오. 자기 설득의 기회를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번 주말에 날씨가 참 좋다고 하는데 설악산을 갈까 아니면 지리산을 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네, 함께 등산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등산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기정사실화했고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설악산이냐 아니면 지리산이냐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퀘스천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법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7가지 질문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렬, 미탐, 가, 소, 관. 뭐라고요? 극렬, 미탐, 가, 소, 관.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첫 자를 따서 문장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극렬, 미탐, 가, 소, 관. 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 긍정적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질문은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부정적 질문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이 모자 한번 써봐도 될까요? 예, 써보세요. 이 펜 잠깐 써도 될까요? 예, 쓰세요. 이 모자 쓰면 안 되겠죠? 예, 쓰면 안 됩니다. 이 펜 제가 쓰면 안 되겠죠? 네, 물론이죠. 네, 이렇습니다. 긍정적 질문은 긍정적 반응을, 부정적 질문은 부정적 반응을 끌어옵니다. 그 다음에 열린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닫힌 질문, 열린 질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입니다. 점심은 드셨습니까? 예. 이건 닫혀있는 질문입니다. yes, no를 묻는 질문. 이거 폐쇄적인 질문이고요. 개방적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점심은 누구랑 어떻게 드셨습니까? 이 대답은 yes, no로 할 수 없습니다. 네. 구구절절히 상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개방적 질문입니다. 서술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 개방적 질문인 것이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물론 개방적 질문입니다. 열린 질문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극렬, 미, 그 다음 뭘까요? 미래에 관한 질문입니다. life라는 영어 단어를 한번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앞자, 뒷자를 떼어내면 if만 남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당신이 로또에 당첨된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건강을 회복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물건을 사용하시면 6개월 뒤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게끔 질문을 유도하는 것, 이게 미래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네,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상품에 주력하지 마시고요. 그 상품을 사용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해 주는 것. 이게 미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극렬, 미, 탐. 다음은 탐색 질문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바로 탐색 질문인 것입니다. 극렬, 미탐, 가는 무엇일까요? 가정법을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성사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f를 쓰시면 굉장히 상대방의 의욕을 돋궈줄 수 있게 되겠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법을 쓰므로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갖게 함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의욕적으로 독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극렬, 미, 탐, 가, 소, 소유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당신 것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소유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극렬, 미, 탐, 가, 소, 관. 관점 전환 질문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의 거래처가 선생님의 의견을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 이런 것 등등이 바로 관점 전환 질문인 것입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극렬, 미탐, 가소관, 긍정적인 질문, 열린 질문, 미래에 관한 질문, 탐색적 질문, 가정법을 사용한 질문, 소유권에 관한 질문, 관점 전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력과 공감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통력과 공감력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고 협상해야 되고 갈등을 해결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일상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행복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토론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회의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스트로크, 레이블링, 스피킹, 리스닝, 퀘스천 이 5가지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소통하고 공감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통력과 공감력을 키워서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키우는 그런 멋진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